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미경 작가님의 세븐테크입니다. 이 김미경 강사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셔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예전엔 TV에서 주로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강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새 운영하시는 유튜브 컨텐츠 보면 블록체인 같은 최신 트렌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국내 IT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각 주제별로 꼭 알아야 할 7가지 IT 지식들을 담았고요. 순서대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VR, 로봇,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메타버스 이렇게 총 7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상력이 이끄는 미래 사회에는 디지털에 능숙한 사람이 승자다. 지금은 세상을 사는 기술적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격변기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책 서문에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40을 앞둔 제 나이 기준으로 보면 저희 할아버지 때는 대부분 농사 짓고 사셨죠. 그러다 6.25 전후 세대인 아버지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거나 판사, 의사 등 이른바 전문직 직종에 다니면 성공할 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부터 이 공식이 점차 깨지기 시작했죠. 공중파 아나운서들이 유튜버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파이어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목표를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책에서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 목표를 최적화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때 인공지능은 도구에 불과하다. 즉 인공지능은 주어진 목표를 위해 적절히 행동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론이다. 비유하자면 사람 같은 AI는 천동설, 합리적 AI는 지동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 같은 AI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던 옛날식 사고일 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과 닮는 것이 아닌 더 합리적인 AI로 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터미네이터나 매트리스 같은 영화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발전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자의식이 생기고 인간을 공격하고 지배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미친 과학자나 해커가 로봇이나 자동차를 해킹해서 사람을 보면 죽이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걸 컨트롤하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걸 들을 때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인공지능이 주어진 세계에 대해 경험하고 관찰하면 할수록 성과가 향상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 주어지면 이걸 인공지능이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자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 과정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 이세돌 알파고 바둑 대결을 통해 우리 한국인들은 이걸 제대로 느꼈죠. 즉 바둑이나 체스처럼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존재하는 영역은 절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한동안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이 유행하면서 이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전부 대체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실직할 것이다. 라는 식의 암울한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의견은 다릅니다.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들이 카메라가 생기고 나서 사진사로 변신하고 마부들이 자동차가 등장한 후에 실직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수로 변신한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공지능의 활약이 늘어날수록 인간은 많은 여가를 즐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느끼는 교육이 중요해질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구름, 땅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예쁘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대상에 직접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음악, 미술, 문학 등 모든 예술 분야를 음미할 수 있는 음미 교육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좋은 점도 많다. 단순 반복적인 일, 하기 싫은 일은 점점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 안주하지 말자. 즉, 공장 기계와 컴퓨터가 우리를 고된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가치 추구의 목적형 인간이 되자. 이제부터는 좀 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인 목적형 인간이 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가치관을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목표를 잘 정하는 것이다. 선한 목표, 의미 있는 목표,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인생과 경영이 함께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AI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목표를 잘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는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TV 광고 보면 전지현 씨가 AI help you? 이러면서 자산 관리를 인공지능이 해준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어떤 검색어를 넣으면 알고리즘이 그와 관련된 최적의 컨텐츠들을 찾아주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기만 하면 AI가 가장 최적화되는 방식을 제안해 줄 거라는 거죠. 가령 PT 운동을 추천할 때도 나는 김종국 같은 근육 몸짱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근육맨 모드로, 나는 지금 몸에서 체지방을 빼고 다이어트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슬림 모드, 이런 식으로 각 목표에 맞는 가장 좋은 운동들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제안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목표를 진짜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겠죠. 챕터 2. 블록체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경제 인프라. 이 책에서는 블록체인을 인터넷 투표 기능이 내장된 분산 장부라고 표현합니다. 장부 데이터가 항상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장부 데이터를 다수결의 원리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터넷 투표 기능이 반드시 내장돼 있어야 하거든요.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블록체인을 일컬어 트러스트 머신이라고 했습니다. 작동 과정에서 운영자 또는 운영기관을 막연히 믿어야 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보고 탈중앙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죠. 자, 블록체인 하면 아마 암호화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책에서는 암호화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존재 이유 자체가 익명성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감추고 싶은 게 인간 본연의 욕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화되고 어디서 뭘 사 먹었는지 다 기록에 남아도 결국 숨기고 싶은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꼭 마약이나 자금 세탁 같은 불법적인 게 아니더라도요. 남자분들 내가 돈 쓴 거 중에 솔직히 아내한테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들 다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지금도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로 다 되지만 때로는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처럼 미래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더라도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책에서는 그래픽 카드 업체인 엔비디아도 언급하고 있네요. 암호화폐 채굴과 앞으로 다가올 3D 메타버스 세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죠.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며 앞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인터넷 기술처럼 대중화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책에서는 인터넷 투표 기술이 완성되면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모든 사안을 국민 투표에 실시간으로 붙일 수 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필요 없어지고 회사의 경우에는 CEO가 필요 없어진다. 실시간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모든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즉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중간 거래자가 빠진다는 게 핵심이다. 플레이어가 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람, 즉 매니저는 줄었다. 자, 앞으로는 지금처럼 해외에서 송금하거나 받을 때도 은행에서 환전하고 수수료 떼먹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해외 전화하려면 00700, 001 쓰면서 10분에 몇천 원씩 몇만 원씩 나가고 엄청 비쌌잖아요. 지금 돈이 국경을 넘었을 때 환차손이 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 돈이 특정 금융 권력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거의 무료로 자유롭게 영상통화하는 것처럼 이 돈 거래 역시 암호화폐를 통해서 또 CBDC를 통해서 중간에서 은행들이 떼먹는 일 없이 훨씬 자유롭게 이동할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지금처럼 대세가 될지, 떠오르고 있는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다른 플랫폼들이 대세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챕터 3은 완벽하게 현실적인 디지털, AR, VR입니다. 자, 간단히 용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VR을 완벽한 허구의 세계,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한다면 AR은 현실 세계의 가상 정보를 더해주는 애드죠.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어쨌든 AR, VR을 통해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당분간은 메타버스 관련주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새 핫하다는 NFT도 지금 당장은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까지 20년씩이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크게는 하드웨어, 보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떤 기술이든지 시장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져서 공급이 쉬워져야 한다. 1인 1컴퓨터, 1인 1 스마트폰에서 1인 1 VR 글라스 시대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 시점은 애플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시하는 그때가 될 것이다. 자, 애플이 VR 글라스를 개발 중에 있다는 뉴스는 이미 많이 퍼져 있지만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만큼의 임팩트가 있다면 당장 애플 주식을 더 사도 괜찮겠지만 아직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처럼 이 분야에서도 1등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또 VR 관련된 미래 유망 직업으로 3D 아티스트, 아바타 디자이너, 가상공간 이벤트 플래너, 콘텐츠 기획자, 콘텐츠 작가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기본 툴이 포토샵이 된 것처럼 앞으로는 3D 툴을 이용한 디자인이 필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이런 기술의 발전 때문에 앞날이 걱정된다면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내가 기술자가 아니어도 그것을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기술은 거들 뿐. 이제 나만의 스토리와 세계관으로 가치가 만들어지는 시대다. 세계관과 컨텐츠가 없는 기술은 오래가지 못한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스토리텔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진입장벽도 없다.
메타버스 가상세계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아바타, 캐릭터, 공간도 사람이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다. 영화 감독이 CG 특수효과나 3D 그래픽 전문가일 필요는 없듯이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나만의 매력적인 스토리로 녹여낼 수 있는가죠. 해리포터, 오징어 게임처럼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안84처럼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한 웹툰을 그려서 그것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누구나 세상에 말하고 싶은 스토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챕터 4. 미래의 인간은 분명히 말할 것이다. 우리가 로봇 없이 어떻게 살았지? 이 챕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게 쉬운 일이 인간에게는 어렵다. 로봇에게 어려운 일이 인간에게는 쉽다. 바로 모라백의 역설입니다. 즉 고층 빌딩 창문 청소하는 일,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일, 치킨 튀기는 일 같이 힘들고 위험하지만 또 단순 반복적인 일은 로봇에게는 쉽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다른 결과물을 내는 것,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는 로봇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사람에겐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로봇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도맡아 해줄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도 로봇 청소기가 어지간한 청소는 다 해주고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다 대신 해주잖아요. 이렇게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면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뜻이죠. 앞으로 미래는 로봇에게 대체당하는 게 아니라 로봇과 협업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저도 현재 무인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스페셜티 커피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맛의 커피를 커피 머신이 1분 안에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하루 30분 정도만 청소하고 관리해주면 24시간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편의점처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 무인 빨래방,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또 무인 치킨집까지 점점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건물 청소,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무인 청소 기계가 대체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지하철 표 끊어주는 직원이나 버스 안내양이 사라진 것처럼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쪽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계속 생겨날 것 같고요. 비싼 인건비 주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야 했던 일들이 로봇과 빅데이터로 무장한 첨단 IT 산업이 되겠죠. 기존 요식업 업계를 배달의 민족이 접수하고 택시 업계를 카카오택시가 지배하게 된 것처럼요. 이렇게 로봇이 생활 전 영역에 침투하면 인간은 마치 옛 고대 그리스 귀족처럼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래, 청소, 이런 허드렛 일은 노예들이 다 도맡아 하고 그리스 시민들은 매일 철학, 토론, 연극, 검투사, 스포츠 즐기면서 살았잖아요. 미래에도 이렇게 게임, 스포츠, 오락거리로만 먹고 사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과 프리가이를 보면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자체로도 꽤 재밌고요. 내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의 모습을 알 수 있으니 자녀분들과 함께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챕터 5와 6.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클라우드, 그리고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는 거의 한 묶음이라서 그냥 핵심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사물 인터넷이란 한마디로 모든 기기의 스마트화입니다. TV,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등
모든 생활 가전들의 인공지능과 인터넷이 탑재되어서 빅데이터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아이튠즈로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워치들을 다 동기화해서 쓰는 것처럼 앞으로는 모든 가전 영역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폭스바겐이나 현대차가 아니라 애플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미래 가장 큰 파인 전기차 시장을 두고 엄청난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소유의 종말, 공유의 시대입니다. 책에서 나온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클라우드의 지난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내가 필요한 컴퓨터의 성능과 저장 공간 등을 직접 구축해서 내 건물 안에 서버를 두고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운영했다. 그게 예전 방식의 IT다. 반면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단지 내가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면 된다. 대신 다달이 비용을 지불한다. 이는 예전에는 자신의 돈을 집안의 금고에 보관했다면 은행이 생기면서부터 은행에 보관하는 것과도 같다. 전기를 예로 들면 내가 필요한 전기를 직접 발전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빌려 쓰는 거다. 콘센트에 꽂아서 쓰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집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마련해야 하는 주택에서 좀 더 갖춰져 있고 관리자도 있는 아파트로 변했고 앞으로는 호텔 수준까지 나아갈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미 음악 CD 사지 않고 스트리밍해서 듣고 사진도 다 스마트폰에서 저장해서 봅니다. 와이파이, 넷플릭스, 밀리에서의 전자책처럼 더 많은 분야가 점점 더 클라우드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현재 아마존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든든하게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알려진 스노우플레이크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클라우드 섹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챕터 7. 또 하나의 나를 꿈꾸는 세상, 메타버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구현되는 장이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예전에 주인장 토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는 언젠가 분명히 다가올 미래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예요. 방송국 PD처럼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과 시청자의 영향력이 차이가 나듯이 유튜브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와 단순히 구독만 하고 보는 사람과의 부의 격차처럼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의 갭이 지금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역사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전체적인 부는 증가했지만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BTS 같은 친구들은 메타버스 세상에 와도 가상 콘서트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지만 자기 컨텐츠가 없는 친구들은 기본소득으로 근근히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절대 마냥 희망적이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미래 기술들의 부정적인 면들을 잘 보여주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블랙 미러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이게 꼭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에 완전 중독돼서 실제 생활은 거의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도 엠번방 같은 범죄 저지르면서 인터넷 세계에서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놈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보면 완전 찐따 같고 제대로 사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수도권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확대될수록 서울의 땅값은 더 오르듯이 메타버스가 현실에 깊숙하게 들어올수록 사람의 실제 현실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통하기도 편해졌다고 하는데 가짜뉴스는 더 판을 치고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은 더 심해지는 걸까요? 온라인이든 메타버스든 가면을 쓴 채로 상대방에게 욕설과 악플을 하고 익명으로 남들이 모르는 추한 짓을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내 영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잘못 올리고 예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 쓴 것 때문에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거 한순간 아닙니까? 메타버스 세상이 아무리 부캐 천국이어도 반드시 본캐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 우리보다 일을 덜 하게 될 것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보다는 더 창의적이고 재밌고 쾌락적인 이게 일인지 게임인지도 잘 구분이 안 가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어린 시절 진짜 좋아했던 것들,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밀레니얼 책방이었습니다.